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혹시 축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축구 경기 시작할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팀, 뒷면이 나오면 B팀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순서를 결정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격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은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은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동전을 던져서 보통 앞면이 나오는 걸 앞면 헤드, 뒷면이 나오는 걸 테일, 뒷면 T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정확하게 반반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건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면들이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 나중에 통계적 확률로 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적 확률부터 통계적 확률까지 쭉쭉 모두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용어는 시행입니다. 자, 시행은 뭐냐면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 요런 걸 시행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걸 하는 걸 시행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표본 공간을 기호로 S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보통 사건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별게 아니에요. 이 보기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요.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 1부터 6까지인 거 아시죠? 그 숫자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2, 4,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문제를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라고 하면 여러분은 B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1, 3,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여러분 주사위 던져서 7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C는 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거 어떤 시행을 해가지고 싹 다 나올 수 있는 거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를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을 일단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이거예요. 어떤 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처럼 시행을 했고요. 그때 그 표본 공간 S가 유한 집합이고 다행히 셀 수 있고 그 집합 S의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같은 것처럼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집합 S는 전체라고 했었어요. 전체. 그 다음에 사건 A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P라는 기호를 쓰나요? 네, 확률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probability이기 때문에 그 첫 글자 P를 따서 P라는 기호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주머니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이렇게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각각의 공이 뽑힐 확률은 모두 다 동일한 거 이해하셨죠? 요렇게 모두 다 동일할 때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은 모두 똑같이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주머니에서 1이라는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
A1이라는 공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제도 바로 봐볼게요. 주머니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저 위의 상황이랑 똑같죠?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3의 배수가 적힌 공에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표본 공간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표본 공간은 1부터 8까지인 거 아시죠? 그리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3의 배수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여러분은 PA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확률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오늘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제 2번에서 주의할 점을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제 2번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주머니에 흰 구슬 3개랑 검은 구슬 5개 들어있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 할 때 우리 색깔이 같으면 구별하지 않고 문제 푸는 경우 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에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디폴트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같은 색깔의 공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문구가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주머니에 흰 구슬 3개랑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지만 이 흰 구슬을 화이트 1, 화이트 2, 화이트 3, 그 다음 검은 구슬을 블랙 1, 블랙 2, 블랙 3, 블랙 4, 블랙 5 이렇게 저 완전 다른 공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8개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요. 8C4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요. 우리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분모해 놔야 되죠. 그 다음에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2개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흰 구슬 서로 다른 거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고요. 검은 구슬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라고 각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 뽑고 검은 구슬 5개 중에 2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렇게 곱해야지 총 4개를 뽑는 게 되는 거죠. 동시에 뽑아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2개를 뽑는 경우를 요거를 분모, 요거를 분자에 올리시면 이걸 곱해서 올리시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요거 공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조금 다른데요. 수학적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재할 수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약간 얘가 대칭적으로 생긴 모양일 때요. 이럴 때는 각각의 면들이 나올 확률이 다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던지는 걸 하더라도 대칭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압정을 던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윷놀이 해보신 적 있죠? 윷놀이는 밑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윷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일 경우랑 이렇게 뒤집힐 경우가 확률이 다를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윷이나 어떤 압정처럼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통계적 확률을 구하셔야 되고요. 사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통계적 확률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 그 다음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할 확률,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 확률, 이런 거 전부 다 뭐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적 확률로 우리는 구합니다.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상대 도수를 통해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보는 방식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중학교 때요. 상대 도수를 배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우리 읽기 자료 교과서 앞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여기 봐봐요.
생태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상대풍부도라는 게 있대요. 외국에서 유입된 큰잎 베스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싹 다 잡아먹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엔 어땠냐면요. 팔당호에서 생태교란 어류의 상대풍부조는 45.3%였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풍부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조사 지역에서 어떤 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 생태계 교란 어류 중에 지금 베스라는 녀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2013년까지만 해도 45.3%였대요. 근데 2015년에서는 88.9%로 급증했대요. 다시 말하면 어류 10마리 중 9마리꼴로 큰잎 베스 아니면 블루길 이런 것처럼 토종종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토종 어류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확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뭐 확률이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조사하는 것들 모두 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상생활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여기 밑에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한 장 더 넘겨서 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 독수 n분의 Rn이 일정한과 P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 독수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 도수 n분의 R에는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 던지는 건 대표적인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3이라는 눈이 나올 주사위를 던지는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임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사위를 실제로 던졌어요. 그럼 6번을 던지면 진짜로 한 번 3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 6번 중에 한 번도 3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6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뭐 6억 번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전체적인 경향성이 확률이 6분의 1 정도 3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 표는 2016년 우리나라 고등학생 9,461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을 때 이 학생이 대학 진학 위에 진로 계획을 결정하였을 확률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계산이 안 예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옆에 계산기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별건 아닌 게요. 자, 9,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시행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했다는 요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이 있고 취업, 창업, 기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대학 진학 외의 진로를 결정하였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 진학이랑 나머지를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423, 154, 413을 더하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기를 통해 더해보시면 199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였죠? 맞아요. 9461 중에 1990 요거 계산하라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구하는 값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할 게 없네요. 0.2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여러분 눈만 잘 뜨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가 옆에 있으면 더더욱 좋은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